2008년 4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일본 도쿄 고토구의 한 맨션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사라졌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토조 루리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현관과 실내의 소량의 혈흔과 그녀의 귀걸이 한 짝이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지갑과 핸드백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건물은 시오미역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세워진 9층짜리 맨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8년 1월에 완공되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답게 정문, 외부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 총 5개의 CCTV를 갖추고 정문 초소에는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여성들이 살기에 비교적 잘 갖춰진 아파트였습니다. 실종 여성은 이 맨션에 갓 이사온 토조 루리카로 1986년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상경하여 그 이후는 줄곧 연년생 언니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재치 있는 성격이어서 늘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홀로 캐나다 대학에 유학하며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일본에 돌아온 이후에도 도쿄 광고회사에 취직하여 그곳에서 줄곧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타지에서 여자끼리만 공동 생활했기에 치안에 무엇보다도 민감하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3월 1일 실종자는 첫째 언니와 함께 시오미 맨션 916호로 이사하게 됩니다. 916호는 침실 2개, 화장실 1개, 응접실 1개로 월 임대료는 대략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자매가 이 집을 택한 이유는 CCTV 5대와 현관 자동 잠금 장치 등 방범 장치가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감안했을 때 집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침입을 우려해 집값이 가장 높은 9층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직 완공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맨션의 3분의 1 정도가 아직 빈방이었으며 실종 사건 발생 당시 9층에 거주하는 집은 총 5가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4월 18일 실종자는 자신과 언니의 몫에 도시락을 싼 후 오전 8시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루리카의 뒷모습에다 대고 전철이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언니의 말에 오케이 다녀올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경 전철역에 도착한 그녀는 그녀의 언니에게 전철역에 도착했어. 지금 신호가 걸렸어.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전 7시 16분경 루리카가 시오미역에 내린 것이 전철 정기 승차권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분 뒤인 7시 18분경 그녀는 역 바로 앞인 편의점에서 과자와 먹을거리를 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7시 30분 언니에게 휴대전화로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후 8시 45분경 루리카의 언니가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했다던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실내등은 켜져 있었으며 현관에는 루리카가 사온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 봉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동생이 아침에 착용했던 귀걸이는 현관과 복도에 각각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안쪽의 벽에는 미량의 피가 발견되었으며 집에서는 루리카가 입는 검은색 코트, 지갑, 핸드백, 그리고 욕실에 수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9시 15분 언니가 경찰서에 동생의 실종을 신고하였습니다. 귀가 후 30분 만에 실종 전화를 건 것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언니는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평소에 저희 자매는 열쇠 2개를 모두 잠그고 다닙니다. 당일 귀가하였을 때 열쇠 2개를 모두 열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루리카가 깜빡하고 잠금장치 1개만 잠근 줄 알았는데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비닐봉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루리카가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루리카가 보이지 않아 온 사방을 뒤졌으나 동생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와 전화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먹으며 TV를 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동생의 행동이 신경 쓰여 영 TV 내용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48분경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혹시 나를 놀리려고 숨어있나 싶어 옷장이나 세탁기 안까지 뒤져보았지만 동생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옷을 입고 1층부터 9층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서 전등을 환하게 켰을 때 현관 좌측 벽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렌즈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핏자국을 보았을 땐 동생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9시 15분 루리카의 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도 경찰인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을 열지 말라고 충고한 뒤 바로 그녀의 집으로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그녀의 언니가 집안을 더욱 뒤지자 미세한 핏자국이 집안 곳곳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12분 후 경찰이 맨션에 도착하여 현장 감식을 시작하고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맨션 관리인의 요청에 CCTV 화면을 조사하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오후 7시 28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는 루리카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기록상에 남아있는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916호 현관문을 연 직후 누군가에게 습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습니다. 현관 벽의 핏자국은 누군가와 격렬히 몸싸움을 하다 생겼고 피해 양이 적기 때문에 습격 당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CCTV에 루리카가 맨션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전혀 찍혀있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4월 18일 밤 11시 사건 발생 약 3시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실종자의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9층 입주민들을 한 명씩 방문하여 수상한 소리는 못 들었는지 힘새는 없었는지 탐문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여성의 비명소리나 다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4월 19일 2시 30분 9층 입주민들을 상대로 두 번째로 방문해 탐문하였으나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견에게 실종자의 구두 냄새를 맡게 해 추적하였으나 이 역시 현관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주민의 양해를 얻어 입주되어 있던 가구들을 샅샅이 수색하였습니다. 전체 가구들을 방문하여 신발장, 화장실, 옷장, 침대, 베란다 등을 수색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맨션 여성 살인사건을 접한 기자들이 맨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로 철저히 감시 중인 맨션에서 20대 여성이 증발해버린 수수께끼가 언론의 이목을 끈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맨션 앞에 진을 치고 현대판 밀실 사건이라며 톱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가정은 실종자는 아직 맨션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후 가족에게 협박 전화나 협박장이 전혀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맨션의 빈방 또는 숨겨진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살인되었을 경우 입주민에 의해 살해돼 맨션 어딘가에 시신이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입주민 가운데 한 명이 범인이고 범인은 감춰둔 시신을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에 반출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제하에 경찰은 맨션을 철저히 봉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션 입주민 및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입주자조차 경찰에게 방번호와 이름을 확인받은 후 출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미 맨션 입구에는 흥분한 기자들이 오가는 입주민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실종자 또는 시신을 범인이 맨션 밖으로 갖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행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실종 이틀 후인 4월 20일
경찰은 맨션 입주민 전체 120명 및 실종자 주변인 50명의 지문을 채취하였습니다. 916호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핏자국과 대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치되는 지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입주 가구를 다시 한번 모두 수색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맨션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역시 전부 다 봉지를 뜯고 뒤져보았으나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도록 맨션의 봉쇄는 계속되었으나 실종자의 행방은 여전히 단서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반드시 맨션 안에 있다고 확신하던 경찰의 주장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불편함을 느끼던 입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언론들도 무능한 경찰이라며 경찰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종 36일째였던 5월 25일 계속된 수사 끝에 같은 맨션 입주자인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거주 침입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집이었던 916호에서 2칸 떨어진 918호에 거주하던 입주민이었습니다. 입을 뗄 생각이 없던 그를 신문하던 경찰은 실종된 여성의 부모와 형제를 생각해봐라.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4월 18일 저녁 916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2달 전 젊은 여성이 916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사건이 발생하던 날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납치하여 성폭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그는 자신의 현관문 앞에 숨죽이고 있다가 7시 30분 홀로 귀가한 피해자가 열쇠로 문을 따는 순간 그녀를 덮쳐 그녀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는 916호 부엌에서 시카를 찾아 그녀를 위협하였고 수건을 찾아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집인 918호로 끌어들였습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에 가둔 그는 그녀와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자신의 피가 916호에 떨어졌음을 깨닫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현관과 부엌에 남아있던 핏자국을 지우고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20분 경찰이 918호를 노크하였습니다. 당시 호시지마의 목적은 성폭행이었지만 긴장한 탓에 성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를 묶어둔 채 성인 비디오를 보며 발기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이후 납치 3시간 만에 경찰이 자신의 집 문을 노크하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노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40분 긴장한 호시지마가 문 밖을 살짝 내다보자 아파트 복도에 경찰관 3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급히 문을 닫은 그는 경찰이 출동한 이상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자신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여 그녀를 살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 11시 호시지마가 납치에 사용한 시카를 들고 꽁꽁 묶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목을 대략 9cm 깊이로 찔렀습니다. 대량의 피를 흘린 지 5분이 되도록 피해자가 죽지 않자 그는 시카를 목에서 제거하였고 대량의 피가 공중에 솟구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피해자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호시지마는 이윽고 피해자의 시신을 목욕탕으로 옮긴 후 사체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절단했는데 피해자의 원한을 품은 눈이 무서워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첫날 약 2시간에 걸쳐 머리, 양팔, 양다리, 몸통의 순서로 시체를 절단하였습니다. 새벽 2시 경찰이 918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욕탕에서 시체를 절단 중이던 호시지마는 온몸이 얼어붙듯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본인의 범행이 더 의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침착하게 샤워를 하는 척 머리와 몸에 물을 묻히곤 목욕 중이었던 것으로 가장하며 경찰을 응대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웃집 여자가 실종됐으며 무언가 보거나 듣지 않았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으나 호시지마는 태연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4월 19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는 밖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 및 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빨리 사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는 목욕탕에 있던 시체를 비닐봉지로 이중 포장하여 청테이프로 감싼 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머리는 비닐봉지에 넣어 컴퓨터 포장 상자에 숨긴 후 완충제 및 상자를 덮어 위장하였습니다. 몸통 역시 비닐봉지로 이중 포장한 후 골판지 상자에 넣고 전기 담요로 덮은 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다음날 정오 경찰이 다시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땐 그는 이미 피해자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여 집안 곳곳 보이지 않은 곳에 숨긴 이유였습니다. 그는 게임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방 안에 가득 게임 CD와 부품 상자가 널려 있었으며 그중 몇 개를 먼저 개봉하여 경찰에 보여주었습니다. 호시지마는 경찰에게 다른 박스도 보여드릴까요? 라며 경찰에게 물었지만 경찰은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욕탕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못했고 되려 당당한 호시지마의 태도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밤 7시 저녁 뉴스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죽인 여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호시지마는 다시 시신 해체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절단된 몸을 3cm 정도로 잘게 잘라내다가 나중에는 5cm 정도로 조각이 커졌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그는 그녀의 사체를 화장실 하수구나 변기에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피해자의 옷이나 소지품 역시 가위로 잘게 잘라 변기에 흘렸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마치니 8시간이 흘러 4월 20일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곤에 지친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4월 20일 오후 4시 그는 잠자리에 일어나 인근 편의점에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루리카의 아버지는 딸을 찾아 3일째 맨션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혹시 사건의 단서에 대해 아는 게 없냐고 물어봤으나 그는 주변에 신경 쓰고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태연히 대답하였습니다. 맨션 밖에 나오자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입주민에게 닥치는 대로 붙잡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진범이 누군지 상상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TV의 인터뷰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 혹시 제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4월 21일 아침 7시 동체 해체를 시작한 지 11시간이 걸쳐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뼈만 남긴 채 모조리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살을 발라낸 뼈는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어 그는 회사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밤샘 해체 작업을 하여 무척 피곤한 상태였으나 출근하지 않으면 되려 경찰의 의심을 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는 살은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뼈는 가방에 갖고 나가 회사 근처에 버릴 예정이었으나 경찰도 마냥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이 어디까지 그의 소지품을 뒤지나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아침 9시 출근하기 위해 맨션을 나간 그를 보며 경찰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메고 있는 가방만 검문하고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체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가방에만 주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보며 내일부턴 이 작은 가방의 뼈 조각을 조금씩 소분해 갖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 퇴근하던 그는 슈퍼에서 딸기를 샀습니다. 범행 후 긴장감에 거의 먹지 못했고 먹을 게 넘어가지 않았기에 과일이나 야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퇴근한 그는 밤 늦게까지 실종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검색하였습니다. 밤 9시 이번엔 머리의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잘라내 하수구에 흘린 뒤 뇌까지 잘라 세면대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혐오감이 들어 차마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았으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본인에게 스스로 최면을 걸며 해체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 출근길 가방에 뼈를 숨긴 후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을 반복한 그는 마침내 5월 1일 모든 뼈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방 안에는 살점 한 조각, 뼈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락스를 사와 부엌과 배수관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이제 맨션 안의 범행의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그의 아파트를 찾아왔고 호시지마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온 것은 그를 특별히 의심해서가 아니라 수사가 맡긴 경찰이 맨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지문을 채취해 916호의 피 묻은 지문과 대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호시지마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의 지문을 채취해 갔습니다. 그러나 호시지마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고된 시체 해체 작업에 사용된 대량의 락스 때문에 그의 지문이 일시적으로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약품으로 일그러져 버린 그의 지문은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간 것입니다. 피해자의 생사는커녕 살인사건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증거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 체포는커녕 살인사건의 여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체가 없는 이상 살인이 아닌 행방불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살인사건만큼 철저하고 집요한 수사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5월 24일까지는 말입니다. 2008년 5월 경찰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모든 입주자들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호시지마는 이번에도 흔쾌히 응했고 이번만 통과한다면 이제 경찰들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호시지마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체 훼손 후 열흘 만에 손가락에 새살이 다시 돋아났고 숨겨진 범인의 지문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 호시지마의 자백을 끝으로 고토구 맨션 실종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호시지마의 자백을 들은 경찰은 경악하였습니다. 이윽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체가 완벽히 사라진 상태에서 경찰이 가진 증거는 오직 호시지마의 자백뿐이었습니다. 용의자가 변심하여 경찰이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고 잡아댄다면 주거 침입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에 버려진 지 수십 일이 지난 시신의 살점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용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근처 하수구를 전부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28일 수색 4일째 경찰은 구청 하수도과의 협조를 얻어 맨션으로부터 북쪽 100m 떨어진 편의점 주변 하수도를 뒤진 끝에 4-5cm 크기의 뼈 조각을 찾아냅니다. 거의 모든 시신 조각은 이미 하수구를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가 버린 뒤였으나 우연히 걸려서 쓸려가지 않고 하수구에 남아있던 작은 뼈 조각과 토조 루리카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조각을 찾아내어 그의 살인이 입증되었습니다. 시청 하수도과에 따르면 맨션 화장실 및 목욕물은 하수도를 통해 1시간 이내에 고토구 하수도 처리장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모든 시신 조각은 불과 1시간도 못 되어 하수도 처리장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어야 정상이었으나 오로지 작은 뼈 조각 하나만이 한 달 동안 좁고 더러운 하수도 속에서 머물면서 그의 범죄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5월 30일 경찰이 호시지마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화장실 변기 뒤편에 숨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전화기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으며 용의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의 휴대전원을 켜서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속셈이었습니다. 체포 후 호시지마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그가 게임업계 쪽에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일본 내 오타쿠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말이 많았습니다.
호시지마의 어린 시절은 1975년 1월에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오카야마현에서 초중고를 보냈습니다. 그가 갓난아기였던 시절 그의 어머니가 욕조의 뚜껑을 열다가 온수가 있는 욕조에 그만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다리 흉터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 내내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불운했던 그의 학창시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아버지는 집에서 늘 그를 야단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던 그는 고등학교 정보처리과를 졸업하고 게임회사 세가에 취직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에서 외주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은 그의 일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고 실력이 좋았다며 증언하였습니다. 호시지마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기록도 없었으며 이전 직장 동료들조차도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원 버스가 싫어서 매일 택시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사무실까지 요금이 2,500엔인데 3,000엔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인심이 후한 손님이었다며 택시기사는 의아해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호시지마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를 뜻을 밝혔지만 때때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를 묻자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피해를 언급하는 등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반성하는 척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하였으나 막상 호시지마 본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항변을 하지 않았고 그의 담당 변호사가 그는 전과가 없는 점과 반성의 뜻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끝내 그는 오랜 재판 끝에 2009년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현재 형량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